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된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 대통령 생각도 많고 발걸음도 무거울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두 분 전문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유엔 총회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실질적으로는 그 유엔의 이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전체 회의예요. 유엔의 회원국들이 전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주어진 의제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니까요. 뭐 그런 다음 그런 만큼 일부에서는 이제 외교 슈퍼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이펙이나 흔히 얘기하는 ARF 이런 그 지역 차원들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성원들도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엔 회원국들 그러면 거의 세계의 전 국가들을 망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이게 세계 여론의 재판장이다. 이건 과거에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 때 그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만큼 유엔에서 유엔에서 이 다루어지는 의제, 거기에 대한 분위기들 자체가, 그다음에 전체 국가들의 동향들 자체가 여기서 오고 가는 곳이죠.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에 이제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유엔 총회가 최대 의제가 북핵이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들 나올까요? 네, 아마도 베를린 구상에서 말씀하신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 같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유엔 전체 회원국에 대해서 북한이 현재 수폭탄도 실험도 하고 ICBM이 발사하니까 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그래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지지에 동참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실 거고, 그러나 북한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평화적인 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주장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코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후 3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게 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25분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만큼 최근에 이제 정상간 통화가, 한미 정상간 통화가 굉장히 잦아졌거든요. 그만큼 미국도 지금 북핵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양국 간의 공조가 이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북한에 대한 또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이 도발을 해나가는 상황에서는 결국 골라지는 건 북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금 외교적인 아무런 옵션이 없이 그냥 북한한테 끌려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뭐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결국은 더 센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압도적인 전력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직전에 전하신 것은 유엔 총회 연설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유엔에 와서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 결의해-가지고 현재 안보리 결의만 있었지 유엔 총회 결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유엔 193개국 총회에 의해서 결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그 해결 문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결의안 채택을 앞장서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일본, EU 정도가 앞장서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 총회 결의안 채택을 이렇게 권고하고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연합사에서 지금은 미국이 어쨌든 최종 결정 권한이 있고 군사작전을 실행할 때,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가 들고 오려고 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이제 들고 오는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올해 초에 이후에 이제 만들어질 이 조직 미래사령부라는 조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이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단은 북한의 지금 핵 위협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체제 내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 좀 곤란하겠다는 고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요. 전작권 전환의 권한 자체는 사실 이게 재래전에 국한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작권을 이제 지금
잠시 연기한다는 게 지난 정부의 접근이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핵 우산이나 확장 억제의 문제는 전자권의 영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문제예요. 재래전하고 그다음에 핵전에 의한 이 양상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맡고 있는 그러니까 핵 사용 권한 자체도 연합사령관은 건의할 수 있을 뿐이에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내에서는 어쨌든 한미연합사 체제를 급격히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분간 북핵 위협을 관리하는 데는 보다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아직은 이거 자체가 뭐 지금 이 일부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보도가 나온 게 국방부와 합참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뭐 부인을 했으니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현재 한반도 전쟁이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차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핵우산 하에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래 전략사령부가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한국군 사령관이 핵 문제 관련해서 미국을 쥐어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허용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런데 현재 합참이나 국방부에서는 현재 그래도 전자권 전환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한다는 그런 큰 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힘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어느 때보다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균열이 조금씩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일본은 뭐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지금이 그럴 때냐, 미국은 한국에 물어봐라. 이게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한번 맥락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일본하고 미국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인도주의 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는 반응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그동안 이것이 미국하고 일본에는 설명이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이 지금 대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남북한 간에 양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제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형식의 우리가 이제 이 800만 달러어치의 현물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지원되는 양이 영유아의 보건 지원, 그러니까 분유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따로 빼돌려서 팔아서 현금화하기도 곤란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갑자기 그러면 최근에 며칠 사이에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도발을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결정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협의가 진행되어 오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만 이거를 입장을 밝히는 시점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절했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온 거는 전 부처가 똑같은 의견을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북한하고 똑같이 체제가 경직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국방부가 강조를 해나가면 통일부 차원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차원의 이 저간의 사정들이 일본과 미국 정상에도 설명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제 통화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내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12형 로켓 발사한 다음 날에 발사 장면 사진들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동식 발사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동식 발사대 싣고 와서 간이 거치대를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세웠죠. 세운 다음에 이동식 발사대는 자리에서 피했죠. 화염이 그 차량을 이렇게 손상시킬까 봐. 근데 이번에는 그대로 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뒤에 화염을 막을 수 있는 철판을 달았어요. 보니까 철판을 달아서 화염이 차량 쪽으로 안 가도록 이렇게 철판을 달아가지고 그걸 막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술이 개발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간이 거치대를 설치를 한 다음에 미사일을 세우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동식 발사에서 사격하게 되면 예. 1시간 정도의 우리의 그 대비 시간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 대한 위협이 좀 강화된 것이죠. 어쨌든 그날 화성 12형을 발사를 한 날 우리는 네. 발빠르게 군이 대응을 했는데 네. 현무투를 2발을 쐈는데 네. 이게 또 한 발이 쏘자마자 바로 추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이 킬체인 전략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보시기에 따라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산비리 막 이렇게 또 연결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몇 번 쐈다고 생각하세요? 한 20번 이상 쐈죠. 예.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작전 배치된 미사일도 무수산 같은 경우에도요. 7, 8번 쏴가지고 지금 2번 성공했어요. 물론 그런 다음에 체제가 바뀌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작전 배치를 하면서 제대로 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동안 한 10차례 이상 발사를 했는데 매번 그러면 10번 쐈더니 2번에 한 번은 엉뚱한 데로 나가 떨어지더라. 예. 이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처럼 이 발사 훈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식별을 해나가는 과정들 자체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사 훈련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술적으로 2대 쐈는데 한 대만 제대로 나갔다. 이거 굉장히 불안하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네. 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가장 먼저 생산대에서 창고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쏩니다. 예.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것은 앞으로 실전에 쓰려고 그런 것이고 시험 발사하는 것을 이제 옛날에 만든 걸 쓰는 건데 현재 이번에 연습한 건 아마 2004년도에 실전 배치된 것을 지금 끄집어내 썼을 거예요. 그러면 14년 된 것이고 그러면 미사일도 오래 지나면은 전자장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더군다나 금년도에 굉장히 날씨가 덥고 해서 아마 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발 실수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재 우리 현무 2A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두 분 다 예, 이렇게 근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엄밀히 것 같아요. 얘기하면 이게 발사하기 전에 일단 이 기존 특히 오래된 걸수록 부품 점검들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대비 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뜨겁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어떠신지 네, 궁금하네요.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예.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에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일단은 전술핵을 재배치게 되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 자체가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전술핵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제재 동참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북한도 대한민국에 핵이 있으니까 자기는 핵을 폐기 안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술핵을 한반도 땅 위에 가지고 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 미국이 현재 이 한반도 수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든가 예. 아니면 항공모함에 있는 F-18 그 호넷 전투기든가 이런 여기에다가 핵을 탑재로 해서 북한에 직접적인 위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 진짜 아마 탄두하고 ICBM을 결합했다 그러면 이 얘기까지가 나올 수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게요. 이 출발하고 과정이에요. 예. 자, 한미 간에 어느 때보다도 공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출발이 미국이 북한이 다 가졌는데 정말 우리 지켜줄 수 있을까? 불신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무조건 들여다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들여다놓으려면은요, 지금 김정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은 이걸 어느 무기 체계에 들여다놓을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려면은 쓰는 거 작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 핵보복. 예. 세 번째는 작전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연합훈련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들여만 오면 안심이 된다. 예. 저는 그러니까 출발하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말로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아 이거 들여오지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괜히 지금 블러핑 놓고 있다. 예. 이런 인상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 우리 국내에서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미국이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핵 추진 잠수함에 현재 토마호크 미사일만 있거든요. 그 토마호크 미사일에다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기에다가 지금은 재래식 탄두만 실을 수가 있는데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개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막 얘기를 하고 또 핵무장을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이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바다에 작전하고 있을 거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미국의 그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은 그냥 재래식 탄두만 150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핵을 뭐 10여 발이라 실게 되면은 북한이 바로 위협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미니트맨 3가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괌에 이제 핵탄두가 한 40발 있어요. 괌에서 보고 있는데 동해바다까지 전진 배치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반도 이 땅에 와 있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언론에 제가 참 답답한 게 말이에요. 여론 주도층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고 들여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돼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옛날처럼 국내용 그 언론하고 국제용 언론이 구별돼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다 봐요. 결국은 저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압력 넣어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더 듣고 싶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그리고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